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동학을 다뤄봤습니다. 예, 동학 농민전쟁을 다뤘을 때, 우리가 워낙 동학 농민전쟁은 거대한 파노라마고, 예, 위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룰 수 없어서 일부만 소개했는데, 역시 동학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게 의병이라고 그랬죠. 예, 의병.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의병을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의병은 3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894년, 실제로 1895년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을미년이죠. 이 시기에 의병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때는 뭐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조선의 국모, 민비, 나중에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발령이 있었죠. 이 두 개에 대해서 국모의 죽음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 단발령 같은 그죠? 그러한 것을 강요한 외적을 타도하자면서 일어난 의병이 을미의병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기 의병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는 1905년 단계. 을미의병도 있었지만 1905년 단계 더 크게 일어나죠. 1905년 11월 달에 뭡니까? 흔히 말해서 을사보호조약. 강제로 맺어졌대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예, 늑약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때 보니까 을사오적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그다음에 을사조약을 무효화시키고 그다음에 외적, 즉 외놈을 몰아내자라는 입장에서 또 한번 커다랗게 일어난 게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1907년이 됩니다. 1907년 단계. 예, 이때는 정민년이에요. 예, 간주로 정민년인데 정민년 단계 되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죠. 이준 이상설 유의종 이렇게 보냅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뭐죠? 그 당시에 있던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난감하게 되죠. 왜냐하면 고종을 잘 컨트롤하고 헤이그 특사를 막았었는데 못 막아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토가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예, 일본에서도 이토를 대단히 공격하고 이토의 정적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고종을 사실 하야시킵니다. 상황이라 했지만 하야시키고 순종을 새로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고종과 순종이 교체가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즉 헤이그 특사로 고종을 사실상 하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데 교체 받고 그 아들을 새로운 황제, 예, 융희 황제죠. 순종이라고 부르는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그 다음 뭐죠? 이른바 정미조약을 하는 겁니다. 정미조약을 하면서 그 부속 문서가 뭐예요? 군대 해산이었잖아요. 즉 10년도에 나라를 묶기 위해서 뭐예요? 생선을 집어 먹는데 가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해체해버리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군대 해산. 이게 항해에서 바로 그 대한민국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 의병과 결합이 되죠. 이렇게 정미의병입니다. 이때가 되면 의병의 순위가 한층 높아져요. 이 단계는 주로 유림들이 중심이 됐다. 유림이 중심이 됐다. 그러면 이 단계 되면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기 시작되고 1907년이 되게 되면 뭐죠? 직업 군인들 다 그 사실 평민들 출신이잖아요. 예. 양반도 있지만 대부분 평민들이에요. 일반 군인들은. 이게 되면 무장화가 되죠. 직업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전쟁 단계에 이루어지는 단계. 그래서 되고 크게 봐서는 이 단계 오게 되면 평민들이 주도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자료는 뭐냐? 바로 초기 의병 자료입니다. 안동 창의소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네요. 예. 예. 너무나도 많은 한자가 있기 때문에 예, 자세한 설명 생략하기로 하고. 예. 안동 창의소 경문. 안동 어디예요? 바로 경상도 안동인데 바로 어디의 보양? 태계 이황의 본향지입니다. 바로 태계의 문도들이죠. 예, 그러니까 1895년 이른바 을미사변, 민비시해 사건이죠. 그 다음에 단발령 속에서 바로 안동 창의소에서 권세연이란 분이 권세연, 세상세자입니다. 권세연이라는 분이
안동 창의소를 만들고서 뭐죠? 경상도 일대의 각 유림에게 통금을 보낸 거죠. 내가 지금 어를 일으켜서 거병을 했으니 저 외놈의 적을 꽉 싸워서 일제를 불사하겠다. 그리고 이 준비는 우리는 아직도 기억해야 된다. 뭐죠? 임진왜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병인전의 원한까지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병을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각 지역에 있는 유림들은 이 뜻을 통촉하고 함께 거병하기를 바란다는 창의 경문입니다. 그래서 안동 창의소 경문인데 1895년에 나온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내용은 이 내용들 보게 되면 저 외놈들은 계급으로 말하면 200년 동안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요. 우리 조공국가였다. 우리 조선에. 원수로 말하면 400년 동안 우리가 이를 갈던 적이니 400년 동안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거죠. 설사 성의와 호의로 우리에게 화친을 정한다 해도 즉 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빌고 사이좋게 지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놈들을 죽여 없애고 똑바로 보기도 싫은데 감히 방작에 간사한 꾀를 부려 까닭없이 지금 트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그 과거의 죄와 그때 지금도 반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병을 일으키니까 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임금이 일으키라고 해서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격동하는 기분을 참지 못하여 마침내 고을 사람을 규합해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활과 창은 무신년의 구장을 꺼내고 병대의 규모는 임진년의 전리를 모방하신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본과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병 임진왜란 같은 그때를 모방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게 또 보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지 여러분께서는 함께 좋은 꾀를 토의하지 않으시렵니까? 혹은 밭갈다 쟁기를 던지고 손을 비비며 혹은 칼로 책상을 치고 마음으로 맹세하며 혹은 주의 안에 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유생들이 오십니다. 도학자들이 오시죠. 주의 안에 가볼 수도 있고 혹은 수레로 군량을 수상하여 청해에서 푸른밭에서 장사의 칼을 싣고 고가에서 간신의 머리를 매달자고 하니 간신의 목 이거 뭐예요? 이제 을사오족 같은 것들이죠. 예. 또는 이것을 매달고자 하니 성공하면 큰 공헌이요 죽어도 고급진 넋이 될 것이다. 성공하면 나라의 큰 공로가 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뭐냐? 어려운 넋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인정은 대개 서로 마찬가지인데 상강오륜이 어찌 땅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이 경문의 사인을 듣는다면 반드시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유통곡지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것을 읽고 뜻을 갖춰서 거병합시다. 해서 안동창의대장 권세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경문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글씨가 좀 유학자 치고는 좀 썩 잘 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하죠.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어요. 스캐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문을 정서로 썼을 때 이 경문을 뭐죠? 서로 돌려가면서 뺏겨서 나눴겠죠. 그래서 전사 내지 필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글씨가 조금씩 어지러운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진중에서라든지 이렇게 썼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떤 서재 앉아서 서야 하듯이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격등에 못 이기고 급히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래간만에 문서 대신 무기가 나왔습니다. 화승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심지를 붙여가지고, 그죠? 불을 당겨서 화약이 터지면서 격발돼서 쏘는 총이에요. 일본이 구구식 장총을 쏘는데 의병들은 뭐예요? 또 때로는 동학군도 가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화승총은 심지에다 불을 붙여서 쏘는 총이에요. 무척 낡은 거고 오래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떤 이렇게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병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의병들한 게 기껏 해봤자 곡괭이나 낫 들고 그다음에 화승총이나 들고 다니다가 일본군 만나면 싸우다 지김하고 총 맞아 죽기만 했던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그게 무슨 전쟁이냐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분들 보고서 역사학자들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이에요. 뉴라이트. 야, 이건 정말 숫자로 뭘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본이 좀 이렇게 의병 전쟁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의병의 항쟁을 얘기했지만 1907년부터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이른바 폭도 토벌이라고 해서 남한 대토벌을 합니다. 일본 군대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더 올라가 1904년부터 볼까요? 1904년부터. 이 시기에 의병들이 얼마나 싸웠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학자들마다 분분하고 기록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최대로 잡는 건 50만 명 정도 연인으로 보고 있어요. 50만 명 정도. 그건 뭐죠? 25개 사단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20년 동안에 50만 명이 해서 죽은 숫자가 한 15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15만 명 정도로. 한 7개 사단 정도 규모가 죽은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7년부터 이 이후로 하게 되면 죽은 사람은 18,000여 명 된답니다. 예.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사적 지배가 앞장 선행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군사적 지배 속에서 뭐죠? 을사오적이 도장 찍을 때, 또 1910년에 이완용 등이 다시 나라 팔아먹고 도장 찍었을 때 뭡니까? 정작 조정의 권기들, 권력자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일신의 행복을 도모하는 그 시기에 이름 없는 평범한 민초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려 20년 가까이 50만 명 이상의 무기를 들고 또는 곡괭이 들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15만 명 설도 있고 그 다음에 14만 명 설, 적으면 6만 명 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즉 우리는 그냥 빼앗긴 게 아니고 이렇게 싸우는데 뭐죠? 서울에서는 친일파들이 매국노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이런 규모로 싸웠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이 누라이트는 늘 근대화 지상주의자잖아요. 이 누라이트는 뭐냐? 무기가 시원찮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다. 그럼 뭐죠?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지 않았다가 되죠. 그냥 학살당하다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병 전쟁을 격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희들은 무기가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병은 그러니까 저항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뭔가 저항은 뭐죠? 전쟁하고 다르죠. 전쟁이라는 것은 규모도 다르지만 성격이 다른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전쟁의 수준이에요. 저항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 역사들에 대해서 깎아먹을 뿐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한사코든 우리의 저항은 깎고 일본의 침략은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에요. 역사학자도 아니죠. 역사학자 아닌 사람들이 역사학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지멋대로. 예. 예, 그런 것도 우리 알아두시고 이런 하승총을 들고 그 당시에서 일본의 신식 구구식 장총하고 대결했던 의병들의 그 심정들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우리가 고민한 것은 그래서 아까 권sen 의병장도 그랬어요. 우리 무기 시원찮고 이길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안 싸우냐? 싸워야 되지 않느냐? 지면 올바른 정신이라도 남겨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갔던 이것들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화승총이 전하는 것은 애게게 고작 무기가 이거야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쪽에서 최신식 무기 들고 올 때 여러분이 이 총을 들고 나가서 조국을 지켜야 될 때 그 심정, 그걸 알면서도 스스로 나갔던 그분들의 심정이 진정한 애국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결국에 가족을 지키고, 예, 이 나라를 지키자는 그 당대 의병들의 정신이었다. 예. 이길 걸 알고 나가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나가는 용기. 그 대가도 아무것도 없이. 예.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투쟁이 바로 의병항쟁이고, 이러한 의병항쟁들이
훗날 20년대 독립군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왜? 남한 대토벌이라고 해서 일본군이 계속 토벌하면서 이 어병들의 잔류 세력들이 유격전을 끝까지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못 견뎌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면서 1910년대, 1920년대 바로 독립군의 기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병의 항쟁은 패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임명하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뭐냐? 이 어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직접 진압을 하면서도 뭐죠? 간판은 어떻게 되지? 어쨌든 일본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조선 왕조, 대한제국을 앞장세워서 대한제국의 황제 명의로 어병을 진압하게 만들고 실제 앞에서 뭡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본이 진압하겠죠. 예. 즉 뭐냐면 그게 전라도, 전라남도, 대소, 민인 등 했는데 좀 확대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둘 것은 엄연히 국제법상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는 대한제국은 아직까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병이 일어나는데 이 어병이 투쟁하는 대상은 일본군이죠. 주둔했던 일본군하고 여기에 빌붙었던 친일파들이잖아요. 매국노들. 이 매국노 처단은 이것인데 일본군이 진압은 하긴 해야 되지만 뭡니까? 모양새는 갖춰야 되겠다. 그래 어떻게 해요? 자기네 진압하지만 이것을 황제가 진압하라 명령을 내리게 만들어지겠죠. 또 일본군으로서도 현지에 가서 뭐죠? 어병을 진압할 때 지역에 있는 지방 관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유사시는 지방에 있는 군대들 동원해서 자기들이 협공을 해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강박해가지고 뭐냐면 하는데 가장 어병 활동이 강력했던 지역이 전라남도지 않습니까? 이 전라남도 지역에다 이제 특별하게 요즘으로 치면 순종의 명의로서 포검을 낸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전라남도 대소민인 등 했어요. 전라남도의 대소민인, 그러니까 높고 낮은 백성들에게 알리는 글 이렇게 되는 거죠. 담화문 같은 거다. 황제가 말하기를 쭉해서 내가 어리석었지만 덕이 없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만은 긴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겠죠? 예. 핵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어병이 됐어. 너희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치국궤도를 논하는데 지금 니들이 잘 못 알아듣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다. 나는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부들을 옛날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구막 뭐죠? 요즘 말로 하면 적폐예요. 적폐. 새로운 제도로서 혁신하려고 하는 때 하는데 니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오해해서 지금 어병을 일으켰구나. 어병이란 말 안 쓰죠. 니들이 지금 동료하고 소유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소요가 일어나니 이것은 오히려 병사를 농단하여서 소요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니들이 잘못 알고 니들이 머리가 나빠서 소통이 안 돼서 잘못 알고 일어난 것이니까 이젠 다시 내가 진심으로 다시 이야기해 주니 니들 무기 내려놔라. 내가 어때서 니들을 해치겠느냐. 선유할 테니까 각도에 선유케 하노니 만민들은 짐의 뜻을 통찰하고 모두 깨달았어. 모두 통찰하였어. 각기 어떻게 합니까? 예, 병을 석하고 군대를 풀어버리고 없애고 집으로 돌아가서 왕법에 젖추지 말고 국법을 준수하고 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와 처자로부터 태평의 복을 향유할 것이 해라. 자, 요지가 뭐예요? 내가 그동안 비록 황제가 덕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낮은 옛날의 적폐들을 해소하고 새롭게 제도를 혁신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는데 요즘은 국가 개조하는데 너희 백성들이 나의 뜻 진의를 잘 모르고 사실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니들이 군사를 모아서 소요를 일으키니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제대로 이해해서 이제는 군대를 해산시키고 집으로 들어와서 부모, 형제, 처자로 돌아감으로써 복이나 누려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게다가 그다음에 뭐죠? 꼭 하죠. 지금
들판에는 곡식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배어나 배어라 이렇게 추수하거라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명의를 누가 했어요? 내각 총리 대신 훈이등 이완용 아시죠? 예, 그다음에 총리가 이완용이잖아요. 예, 이렇게 돼서 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칙 해서 융의원년 1907년에 전라남도 관찰사 겸 손유사. 손유사라면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반란에 대해서 뭐죠? 좋게 얘기해서 뭐냐면 바로 잡아준다 이거죠. 설득한다 하지만 사실 겸사령관이죠. 진압군 사령관이죠. 하여튼 김규창에게 아랬고, 이 김규창인데 그 선유해야 될 내용이 뭐냐? 1, 2 쭉 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해라. 다른 말로 겸포고령 비슷한 겁니다. 예, 말은 선유지만 이렇게 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예, 좀 국화문 혼용체는 그 당시 국화문 혼용체였죠. 관문서는 이렇게 되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자료는 면함 최익현 선생 관련 자료입니다. 최익현 선생 잘 아시죠? 예, 아마 척사 유림의 대표적이라고 하죠. 화서 이항로의 제자로서 바로 이 의병을 여러 번 일으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일본군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대마도로 그죠? 예, 스시마섬 대마도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국을 했던 바로 항일 유림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 척사 유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에 관한 문집이 1932년에 만들어졌어요. 무려 뭐죠? 죽은 지 35년 뒤에 만들어진 거죠. 4, 5년 뒤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일성록인데 제가 이것을 그럼 갑자기 문집을 왜 소개하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일성록 해와 별처럼 빛나는 그 삶을 기록했다 하는 면함 최익현의 문집입니다. 그 제자들이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예. 선생의 소영, 선생의 요즘은 초상화인데 소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대로 요즘은 색칠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박하게 그렸죠. 선을. 그러니까 선생의 소연인데 목판 인쇄예요. 예.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앞에 문집 앞에 독특하게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집하게 되면 그 시라든지 부라든지 또는 뭐 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글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문집. 근데 뜻밖에도 이건 앞에 뭐가 있냐? 앞에 선생의 최익현 선생의 일대기를 목판화로 해서 찍어서 그림에다 넣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좀 의미심장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자, 이런 내용이네. 쫙 보니까 노사 분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워낙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옆에는 무성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뭐 쭉 그림이 여러 개쯤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노사 분향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최익현 선생이 어병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어병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조상의 사당에 가서 그죠? 절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사당에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예. 요걸 좀 보고 무성건기 요게 중요하네요. 무성건기. 무성은 뭐냐면 무성서원 알겠죠? 조선시대 때 유림들의 집합체였던 서원이 있죠. 원래는 유교의 성현들을 봉사하는 곳이고 그래서 강론 학습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지역 유림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인데 무성서원은 바로 최치원 선생을 모신 곳이에요. 이 무성서원에서 뭐냐면 깃발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요. 예. 과학이 비격하니 정대종령이요 성이 소재요 위승계정이라 무와 동맹 하론 패성 뭐 예. 그러나 이 내용은 보면 이런 겁니다. 즉 최익현이
어병을 무성소에서 일으켰을 때 그 심정을 시로서 찬양한 거예요. 그 행위를. 그런데 과학이 중국의 옛날에 그 뭐냐 어려운 장수예요. 과학이라는 사람이 비격 경문을 날리듯이 공명정대하고 조용하게 정대 바르게 크게 그러나 종용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죠? 바르고 크게 그러나 은밀하게 했는데 비록 조용했지만 의리와 그 소리와 의리는 성의 소재는 그 어려운 소리는 그 속에 조용하고 정당한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이죠. 예. 위승도 역시 중국의 뭐냐면 그 충신이에요. 예. 위승이 깃발을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과기가 경문을 날릴 때 정대 종용했었고, 그죠? 성의 소하고 위승 계정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위승한 사람이 깃발을 든다. 역시 그 중국의 애국 장군이에요. 예. 무와 동맹, 우리 동맹. 이거 뭐 지금 의병을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돼요? 맹약을 맺은 거죠. 예, 유림들끼리. 예, 그래서 우리들끼리 서로 어루만지며 동맹을 했는데 하론 패승이요. 어찌 성공과 실패를 미리 논의해서 말할 수 있는가? 예, 의리를 위해서 결합해야 될 것을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병을 일으키는 최초 어병을 일으켰을 때 그 무성건기라고 해서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일성록의 마지막 그 판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부황송도요 음원각식이다 했는데 뭐 이건 잘 알다시피 그림만 보면 알겠죠. 쉽게 말하면 일본군 포로가 되어서 대마도로 압송될 때 뭐냐 부산 앞바다에서 떠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넓은 넓고 흰 먼 길로 이제 떠났는데 해와 달도 빛을 잃었네 하면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는데 이때 뭐냐면 그가 끌려서 나가는 길에 그 철시를 했다 그래요. 부산에 있는 모든 상인들까지도. 예, 그리고 많은 유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애도하면서 가는 길을 안타까워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대마도 스시마스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부항이라는 것은 이제 부산을 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건너서 떠나간다는 얘기고 엄원각식, 예, 그건 이제 음식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즉 뭡니까? 대마도 끌려가서 결국은 최익현 선생은 원래 단식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곡기를 끊는 셈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순국을 하게 됐어요.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자들이 준 것을 거부하면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이제 음식을 끊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정한 바가 무엇이든가 그들은 자꾸만 자기들을 믿으라고 꼬드기네. 그러나 난 속을 수 없다. 미하 구하여 어떻게 고사리로서 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는가? 맹자 웅호장의 그 의리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하지만 이미 나의 몸은 길은 서산을 향하고 있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고 각시겠다. 문득 갑자기 음식을 끊었다. 이게 각식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걸 소개한 이유는 뭐죠? 1932년이잖아요. 일제 식민지 지배 시기죠. 최시영이라면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 제자들까지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그 문도들이 최익현 선생의 문집을 내면서 앞에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목판으로 그의 일생을 기록했는데 그 일생 자체가 뭐예요? 항일 일대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되는 일성록에는 이 앞에 이 그림이 없어요. 근데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장본에는 이 그림이 있어서 이것은 30년대의 면함 최익현의 제자들이 그 뜻을 기리면서 항일의 기상을 이어받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또 미술사치로 보면 근대에 이런 목판 인쇄 그림이 드물다면 문집에 이해가시겠지요? 예, 이런 것들로서도 미술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3강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가열차게 저항하고 투쟁했던 동학 농민전쟁, 가보 농민전쟁과 어병 항쟁에 대해서 민족문제구조 소장자로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한국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레저는 왜 없는가를 얘기할 때 저는 한국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레저를 먼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노블리스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어병 항쟁이나 동학 농민혁명을 통해서 뭐냐 진정한 이 시대에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름 없는 민초들이 언제나 조국이 또는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나섰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자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찾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마땅히 그들의 의무이지만 오히려 일제 구한말에 친일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걸 많이 찾겠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찾기 이전에 우리는 이름 없는 민초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 과정들 자체를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어떤 시대적 과제를 안고서 스스로 투쟁했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봉건 반해서는 그 과제를 직접 짊어지고 나가면서 싸웠던 이들의 역사를 주에다 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중심이 되는 속에서 이거 외에도 각각에 있어서 이른바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붙여줘야지 오히려 지배계층 자체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중심에 놓고 민중을 격까지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쪽에서 아까 이 어병의 항쟁이나 또 동학농민 전쟁에서는 바로 반봉건 반해서란 시대적 과제에서 민초들이 스스로 떨치려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려 했던 그런 뜨거운 노력들, 그 열정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이 역사를 당대의 그 역사의 그 격동의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